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정말 뭐랄까? 강렬하게 딱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죠? 아, 네. 그 검은 몸체에 뾰족한 못들이 막 솟아있고 뱃머리에는 용의 얼굴이 딱 버티고 있는. 네, 바로 거북선입니다. 아마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그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익숙함 뒤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실이죠? 임진왜란, 그 7년간의 참혹한 전쟁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핵심 병기잖아요, 거북선이. 그렇죠. 바로 그 거북선의 공식 설계도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설계도가요. 하나도요? 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침몰한 거북선 실물 역시 단 한 척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마치 그냥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무슨 유령선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1년 전 1591년 조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약 200년간 이렇다 할 큰 전쟁 없이 지내왔으니까요. 200년이나요. 와. 하지만 그 긴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는 거의 뒷전으로 밀려났고 군 조직은 보고 체계나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내부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당파 싸움이 벌어졌고요. 이나 자연스럽게 국방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력 침공 루트가 될 남해안 방어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씩 병들어가던 시기랄까요? 네, 나라의 기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순신. 네. 당시 47살이었죠. 원칙을 너무 중시한 탓인지 조정에 미움을 사서 약간 좌천된 상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조금 한직인 전라좌수사로 막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아마 이 이름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대용. 나대영이요? 네,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꿈틀대고 있었죠. 아, 이순신과 나대영.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박물관 모형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정작 그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배. 네, 430여 년 전 그 절망의 바다로 함께 가서 사라진 용의 척추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조선 수군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조선의 군사 시스템, 특히 수군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조는커녕 각 지역 수군 통제영 간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유사시에 통합적인 작전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죠. 특히 남해안 쪽이 문제였다고요? 네, 일본의 침략이 예상되는 남해안 방어선은 그야말로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습니다. 거의 무방비에 가까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직감한 사람이 바로 그 나대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어떤 명령이나 지원 없이 혼자서 새로운 개념의 전투함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요?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고요? 네, 즉 거북선은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예감한 한 무명 기술자의 남다른 선견 지명과 정말 외로운 집념에서 그 싹이 튼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게 혼자 연구하던 나대용이 드디어 이순신을 만나게 되는군요. 네, 1591년의 일입니다. 나대용은 자신이 구상하고 직접 만든 배 모형을 들고 새로 부임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찾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방에 이름 없는 군관이 깐깐하고 원칙적이기로 소문난 사령관 앞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배 모형을 내미는 그 순간을요. 네, 꽤나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나대용이 아마 이렇게 설명했겠죠? 장군, 이 배는 튼튼한 지붕으로 적병이 우리 배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뱃머리에 달린 용의 입으로는 강력한 화포를 쏘아 적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순신 장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중요했죠.
이순신은 젊은 시절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우면서 신무기의 중요성, 특히 화포의 위력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나대용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기이한 발상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대용이라는 인물의 비범함까지 간파했겠죠. 그렇죠.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지휘관과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를 가진 집념의 기술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찾아 나선 용의 척추, 그 첫 번째 뼈대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험난하죠. 특히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배를 만드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논쟁 중 하나는 바로 거북선의 내부 구조, 즉 층수 문제였습니다. 층수요? 2층이냐 3층이냐 하는 거요? 네, 과연 2층 구조였을까요? 아니면 3층 구조였을까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이 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수십 명의 노젓는 병사, 그러니까 격권과 포를 쏘는 병사, 포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그리고 전투 중에 서로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가 배 전투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북선은 지붕까지 덮어야 했으니 공간 제약이 더 심했죠. 처음에는 아마 2층 구조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력함인 판옥선도 기본적으로 2층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2층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네, 아래층에서 노젓는 병사들과 위층 갑판에서 포를 쏘거나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이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북선처럼 지붕이 덮인 구조라면 내부 공간은 더 비좁고 혼란스러워지겠죠. 전투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층 구조가 대안으로 떠올랐군요. 1층은 창고나 휴식 공간, 2층은 오롯이 노젓는 공간, 3층은 포격과 전투 공간. 이렇게 분리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3층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배 전체 높이도 높아지고 무게중심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 그럼 배가 불안정해지고 기동성이 적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속도나 방향 전환 능력 같은 기동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건조 비용과 시간도 더 많이 들겠죠. 그야말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아주 어려운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대용은 이 모순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또 다른 미스테리는 역시 그 유명한 지붕이죠. 흔히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배 전체를 철판으로 둘렀던 건가요? 아,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선조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 즉 장계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쇠못이요? 철판이 아니라? 네, 철판, 퇴반을 덮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쇠못입니다. 날카로운 못을 촘촘히 받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철판이 아니라 쇠못을 박았을까요? 방어력만 생각하면 철판이 더 튼튼하지 않나요? 물론 철판이 더 단단하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 넓은 철판을 균일하게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배 전체를 철판으로 덮으면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동성이 크게 저하됐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쇠못을 선택한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전술인 등선 육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죠. 등선 육박이라면 적선에 뛰어올라서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사격으로 혼란을 야기한 뒤에 갈고리를 걸어서 배를 붙잡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칼싸움을 벌이는 전술에 매우 능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 지붕에 날카로운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다면 발 디딜 틈조차 없으니 뛰어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공간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즉, 거북선의 쇠못 지붕은 단순한 방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군요. 네, 적의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전투 시작 전부터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적의 강점을 역이용해서 무력화시킨 거군요. 와,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요. 그럼 그 용머리는요? 거북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실제로 입에서 불이나 연기를 뿜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대포를 쐈을까요? 이 용머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는 그 입으로 대포를 쏘고 기고팡포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대포를 쐈다는 거네요. 네, 지자총통 같은 중소형 화포를 장착해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후대 기록이나 학설 중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용머리에서 유황등을 태워서 연기를 내뿜어 적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 혹은 강력한 화포 발사보다는 적에게 위압감을 주는 상징적인 장치였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사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중에도 계속 개량되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태나 기능이 조금씩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설명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해전에서 그 용머리가 일본 수군에게 엄청난 공포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실질적인 기능이 무엇이었던 간에 시커먼 몸체에 쇠못을 받고 용머리를 앞세워 돌진해오는 모습 자체가 적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충격과 공포였을 겁니다. 자, 이제 그 공포의 실체가 바다에 등장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1592년 4월 12일. 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일기인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후에 배를 타고 나가 거북선의 지자포와 현자포 발포 실험을 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이요? 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타이밍인데요? 그쵸? 온 나라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남쪽 바다의 한 구석에서는 이순신과 나대용 그리고 이름 모를 수군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비밀병기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포성은 곧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700여 척의 일본 함대가 나타나면서 7년간의 끔찍한 전쟁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네, 조선 육군은 초반에 맥없이 무너졌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길에 오르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때 바다에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시점을 바꿔서 당시 일본 수군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죠. 네, 좋습니다. 때는 5월 29일, 우리는 사천 앞바다에 있습니다. 조선 수군 함대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이상한 배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시커멓고 둥글스름한 형태인데 노젓는 모습이나 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를 향해 똑바로 돌진해 옵니다. 네. 당황해서 화살을 쏘고 조총을 발사했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우리 배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들이받아요? 네, 배가 부서지고 병사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저 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방향을 틀어 다른 배를 향해 또 돌진합니다. 이건 뭐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 같은 느낌인데요. 당시 일본 수군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체불명의 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크라부네. 메크라브네. 무슨 뜻이죠? 직역하면 눈먼 배, 장님 배 정도가 됩니다. 눈먼 배라?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앞뒤 안 가리고 무식하게 돌진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더 깊은 공포가 그 이름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앞서 이순신 장군의 기록처럼 거북선은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내거견, 외불가견 구조였습니다. 즉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저 시커먼 괴물 안에서 누가 몇 명이 어떤 표정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며 공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무섭겠는데요. 네, 감정도 의도도 읽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무자비하게 파괴를 행하는 상황. 이것은 인간과의 전주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나 미지의 재앙과 마주하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런데 거북선이 그렇게 돌격해서 진영을 헤집어놓는 것만으로 전투가 끝나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거북선의 돌격은 시작에 불과했죠. 일본스 기록에는 거북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더 두려운 존재요? 바로 조선 배들이 쏘아대는 거대한 기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둥에 맞으면 배가 단번에 박살나거나 큰 구멍에 뚫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둥이요? 그건 또 뭔가요? 포탄은 아닐 테고. 바로 대장군전입니다. 네, 길이가 2m가 넘고
끝에는 날카로운 쇠촉이 달린 거대한 나무 화살이죠. 이걸 맞으면 소형 선박은 그대로 꿰뚫리거나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2m짜리 화살을 쏜다고요? 그걸 어떻게 쏘죠? 활로 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이걸 쏘는 것이 바로 조선 수군의 주력 화포였던 천자총통입니다. 천자총통은 대장군전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포탄인 조란탄이나 여러 개의 작은 탄환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산탄 등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화포였습니다. 그럼 이 천자총통은 주로 어디에 탑재되어 있었을까요? 거북선인가요? 아닙니다. 주로 판옥선에 탑재되어 있었죠. 아, 거북선이 아니라 판옥선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순신 함대의 승리 방정식이었습니다. 승리 방정식이요? 네. 첫째, 거북선이 가장 먼저 돌격하여 적진의 선두를 돌파하고 진영을 무너뜨리며 적의 공격을 흡수한다. 둘째, 그러면 그 뒤를 따르던 주력 전투함 판옥선들이 거북선이 열어준 공간으로 파고들어 좌우에서 강력한 천자총통으로 대장군전과 각종 포탄을 퍼부어 적함들을 초토화시킨다. 와, 즉 거북선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함대라는 정교하게 짜인 전투 시스템의 가장 날카로운 창가치자 방패였던 셈입니다. 와, 거북선과 판옥선,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한 완벽한 시너지 전력이었네요. 듣다 보니 거북선은 정말 단점 하나 없는 무적의 전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라면요? 어떤 거죠?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흐른 뒤 거북선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를 감독했던 나대용이 조종에 보고서를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뜻밖이에요. 뜻밖이요? 네, 그가 직접 쓴 글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이 만든 귀선, 거북선은 싸움에는 매우 편리하나 노를 젓는 군사 위에 판자를 덮어 군사들이 서서 활을 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활 쏘기가 불편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유로 각 수영에 한 척씩만 시험 삼아 두고 더 이상 건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활 쏘기가 불편해서 한 척씩만 두고 더 안 만든다고요? 아니 그 무시무시했던 거북선이 고작 활 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안 만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놀랍지만 그게 나대용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사실 거북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배는 아니었습니다. 지붕 구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상당히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당시 해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원거리 공격 수단이었던 활을 쏘는 데는 명백한 제약이 있었죠. 그렇군요. 또한 거북선 한 척을 운용하려면 판옥선과 거의 비슷한 수의 격군, 포수, 전투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즉,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인력과 비용 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당히 비싼 무기체계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대용의 이 솔직한 고고소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즉 왜 그토록 강력했던 거북선이 임진왜란 일에 불과 3척에서 최대 5척 정도만 운용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부터 거북선은 수백 척씩 건조해서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역할이었던 거죠? 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찌르는 메스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 핵심 임무는 앞서 설명했듯 가장 먼저 적진에 돌격해 진영을 부수고 적의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죠. 일종의 어그로를 끄는 역할이랄까요? 아하, 그렇게 거북선이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하며 시선을 끄는 동안 진짜 결정타는 뒤따르던 판옥선 함대가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거북선의 단단한 방어력은 판옥선의 약점. 그러니까 적의 등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해주고 판옥선의 압도적인 화력은 거북선은 혼자서는 부족했던 결정력을 채워주고 정말 완벽한 상호 보완 시스템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 헤맨 용의 척추는 거북선이라는 특정 함선 하나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럼 뭐였을까요? 오히려 각 함선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며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전체 함대를 유기적으로 운용한 이순신의 탁월한 해전 전술 시스템 전체, 그것이야말로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끈 용의 척추의 진정한 의미였던 거죠. 와, 갑자기 이야기가 확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무덕한데 신화가 깨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게 더 대단한 것 아닌가요? 완벽한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한계 속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완벽한 영웅이나 결정 없는 무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료의 강점을 믿으며 그 속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가 있었을 뿐이죠. 어쩌면 이것이 신화보다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전쟁이 뜬된 뮤의 거북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대용의 보고서처럼 정말 더 이상 안 만들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거북선은 한동안 계속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그 모습과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기록을 보면 점차 크기가 커지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등 다루기 다소 어려운 배로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선 탄생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일본 수군의 등선 육박이라는 특정 위협이 사라졌죠.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거군요. 네, 그토록 절박했던 필요성도 점차 희미해진 겁니다. 결국 시대의 요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간 거군요. 네, 조선 후기의 한 관료였던 박영효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그 법을 끝내 익혀서 새롭게 만들지 못했고 지금에 이르러 그 병법과 함선이 함께 없어졌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네요. 한때 바다를 누비며 나라를 구했던 용은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긴 잠에 빠져든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용의 척추는 단순히 나무와 쇠로 엮어 만든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과감히 도전했던 나대용이라는 혁신가의 천재성이라는 단단한 뼈대였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묵묵히 노를 젓고 포를 쏘았던 수많은 수군들의 용기와 땀방울이라는 강인한 근육이었습니다. 또한 개별 함선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힘으로 전장을 지배했던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라는 예리한 신경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뜨거운 마음이라는 심장이었습니다. 거북선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완벽함이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료의 강점을 신뢰하며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연결과 시스템 속에서 비로소 발현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이야기의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 나대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역시 대단한 인물이죠.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생을 바쳐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이름의 그늘에 가려 역사 속에서 다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젊음과 열정, 어쩌면 인생 전부를 바쳐 만들어낸 일생일대의 역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썼지만 정작 당신의 이름은 그 업적과 함께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네. 그래도 당신은 기꺼이 그것을 만들었을까요?